목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숙명여대는 여러 번 왔었는데 강의는 처음 오는 것 같네요. 여기 있는 저 강의 그 100주년 기념관이 좋아서 그 여러 가지 행사를 거기서 굉장히 많이 할 때 자주 왔었는데, 네, 오늘 제가 자료 준비한 게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루해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굴을 찡그리면 제가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에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 건 다 이제 동의하시죠? 뭐 어떤 분은 뭐 이게 문명사적 변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그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는데 가장 큰 그 영향을 미친 것이 애플의 아이폰입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없었다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됐을 거예요. 애플이 지금 만드는 그 모바일 폰이죠. 그러니까 모바일 폰의 대수가 15%밖에 안 돼요. 근데 이익을 작년 연말에 93%를 가지고 왔어요. 한 일주일 전쯤에 보니까 뭐 지난 분기에 뭐 이익이 또 뭐 30% 올랐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시장, 전체 시장에서 가져간 이익이 아마 5, 6%까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스마트폰이 크게 성공한, 아이폰이 크게 성공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스티브 잡스라는 친구가 아주 독특한 개성, 뭐 디자인을 중시하는 뭐 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스티브 잡스는 그 이 모바일 폰을 컴퓨터라고 해석한 거예요. 아니 컴퓨터인데 컴퓨터가 하면 이렇게 다 잘할 수 있는데 이걸 왜 뭐 통신기기라고 그러면서 이상한 짓들을 하지? 뭐 노키아나 모토로라가 통신기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거를요. 그래서 그거를 애플이 그 컴퓨터를 가지고 그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다 만족시켜주고, 그리고 모바일 통신기기가 할 수 없는 그 추가적인 여러 가지 기능도 소프트웨어로 만족시켜주는 뭐 그러한 그 생태계를 만들어서 성공을 한 겁니다. 뭐 앱스토어라는 거는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 애플 회사의 직원이 아닌데 애플에서 쓰는 그 소프트웨어를 다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몇십만 명의 개발자들이.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잘 활용해서 지금 애플이 1등 회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 능력으로 그 남의 시장에 뛰어들어가서 그 시장을 확 질서를 뒤집어 엎고 그 이익을 다 취해가는 것, 굉장한 거죠. 그런 것을 외국 언론들이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걸 소프트웨어 혁명 이렇게 번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혁명 그러면은 뭐 중요한 에센스는 다 들어가 있고 말도 간단하고 그래서 저는 말을 쓰고 있어요. 지금 혁명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사방 어떤 그 좀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들여다보면 이게 또 소프트웨어로 하는구나 이런 것이 너무나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변화를 합니다. 하나가 운전수 없는 자동차, 두 번째가 모두 연결돼요, 자동차들이. 그리고 세 번째가 전기 자동차.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뭐 이것이 되면은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하는 건 여러분 뭐 상상할 수 있죠. 운전수 없는 자동차가 있으니까 이것이 무슨 그 우버 같이 자동차 빌려주는 시스템으로 연결되면은 이제 교통 시스템이 막 획기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주차장 문제도 많이 없어질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네요. 이러한 그 세 가지 변화의 핵심의 요소가 뭐냐?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예요. 오죽하면은 벤츠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동차는 이제 가솔린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좋은 자동차에는 1억 라인의 소스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는 그 광고가 현대자동차 광고예요. 여기 자동차 회사인데 그 뭐라 그랬냐면은 전기전자 플러스 화학 플러스 IT 플러스 신소재는 자동차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기계가 없어졌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현대자동차 취직하고 싶다 그러면은 기계과 갔다가는 취직 못하는 거죠. 이미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변화가 자동차 분야에 왔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F-35라는 비행기 여러분 신문 보시면은 요즘에 굉장히 말썽이 많은 비행기예요.
저거 사올 때 기술을 주는 줄 알았더니 기술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4가지 기술을 못 주겠다는데 그게 바로 다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못 주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사와봤자 껍데기만 사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화가 나고 막 그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그 비행기의 기능의 90% 이상을 소프트웨어로 처리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비행기는 날아다니는 컴퓨터 하드웨어예요.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올려서 업로드 시켜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2400만 라인의 소스 코드가 그 비행기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요. 예. 여러분, 그 영화 산업은 이미 그 컴퓨터 그래픽스 산업으로 변했어요. 뭐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은 뭐 있을 수 없는 사실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리기도 하고, 또 우리 명랑이라는 영화는 또 그 다 손으로 그려서 저런 전투 장면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잘 나오나? 이게 홀로그램이에요. 홀로그램이에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예술 작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좀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핀테크라고 그래서 요즘에 그 금융에서 IT를 활용해서 편하게 해주고, 뭐 융자도 이렇게 유언 부담을 적게 하면서 융자해주고 이런 식의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참 못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뭐 이런 게, 원래 금융권은 소프트웨어가 그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결정해주는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전자상거래, 여러분도 많이 쓰시는 뭐 G마켓이나 뭐 그 11가 같은 거예요. 그거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시작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 공인인증서 때문에, 공인인증서 꼭 쓰라는 그 악법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뭐 꽁지로 와버렸고요. 미국에서는 아마존 같은 데가 이 구매하는 그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직장에서 다 주문을 하고 주말에는 그 물건이 도착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생활 패턴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아마존이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었는데 이름이 대쉬라 그러네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여기다가 말로 하면은 주문이 들어가. 피나파타 5파운드짜리 뭐 이런 식으로 주문하면 주문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바코드를 스캔하면 주문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떡하죠? 공인인증서 꽂고 뭐 깔고 그래야지만 간신히 사는데 굉장히 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구매 이력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사간 화장품 다 떨어지지 않으셨어요? 지금 보내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이렇게 그 제안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쇼핑이 즐겁죠. 여기 있는 저 스마트 거울은 옷을 안 입어봐도 옷 입어본 모습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옷을 싹 돌려가면서 입어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뭐 실제로 입어보면서 이제 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주 새로운 경험을 그 쇼핑에다가 제공하는 것, 그게 다 소프트웨어로 하는 거예요. 3D 프린터, 굉장한 그 혁신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3차원 물체는 얇은 판을 쌓아서 만들 수가 있고요. 얇은 판은 얇은 선을 연결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물건이라도 다 3D 프린터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설계도가 인터넷에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사고 팔고 합니다. 여기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요. 가보니까 뭐 탱크 설계도 같은 거 100불 같은 거 받아요. 그거 사다가 만드시면 되고, 곤충도 만들었어요. 어이구, 곤충도 이렇게 다운받아서 만들어서 쏘고 그래요. 오바마 행정부가 곤충 사고가 워낙 많이 나니까 이거 어떻게 막아보려고 그러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 다음에 이것은 맞춤형이에요. 지금까지 제조업은 대량 생산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맞춤형이에요. 여기 있는 신발은 몸무게, 뛰는 습관 이런 거 알아가지고 스파이크를 다 디자인을 해줬어요. 또 이 3D 프린터가 3D 스캐너하고 연결되면은 이 3차원 물체의 정보를 자연에 있는 걸 얻어서 그거를 인공하고 합쳐서 수정을 해서 뭐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얼굴 같은 거 이렇게 3차원으로 스캔해가지고 저 프린터로 찍어내는 거예요. 그 일본 회사가 있는데 한 60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여러분도 젊었을 때 하나씩 해놓는 게 좋아요. 나이 먹으면 별로 이렇게 보고 싶지 않을 거야. 또 드론이라고 그러죠. 그 뭐 이걸 무인 비행기 그러기에는 너무 그 감정이 안 사는데 이 드론이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드론은 김밥 날라주는 드론이야. 그 주문을 하면은 스시를 드론이 날라다 주는 거야. 그 옆에 있는 거는 그 마네킹을 들고 다니는 드론이에요. 마네킹을 들고 높은 건물 5층 창밖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실에 이러다가 척 쳐다보면, 놀래서 쳐다보면은 거기에 옷 광고 같은 게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건 셀카 드론이에요. 셀카봉으로 이렇게 봤자 폼이 안 나잖아요. 셀카 손에 차고 있던 거 딱 풀어 던지면 쫙 찍어주고 돌아온다고요. 뭐 드론들이 협동 연주를 합니다. 한 놈은 피아노 치고 한 놈은 뭐 챔벌린 치고 이렇게 하고요. 또 무거운 거는 혼자 못 드니까 같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던져주면 저기서 받아요. 그럴 정도로도 지금 하고 있어요. 날르는 기계를 만드는 거는 그건 하드웨어죠. 그거 중국 애들이 만드는데 요새 뭐 웬만한 거 20불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20불이니까 2만 원 정도면 드론 하나 삽니다. 문제는 그거를 컨트롤해서 어떤 일을 시킬 건가 하는 건데 그런 거는 바로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저렇게 로봇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견마 로봇이라고 저게 이제 구글에서 저 회사를 사갔어요. 저 회사가 잘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장터에서 로봇가 그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쏠 것 같아요. 곧. 여기 있는 소총은 그 똑똑한 소총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총을 쏘면은 담 뒤에 숨으면은 제압할 수가 없었잖아요. 저 총은 똑똑해서 이렇게 딱 총을 쏠라 그러면 레이저건이 쫙 나가가지고 거리를 재고 그 거리를 이제 그 소총 알이 받아갖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내가 몇 바퀴 회전해서 지금쯤은 터져야 되겠구나 그러고 그 담 뒤에서 터져서 제압하는 겁니다. 이런 K11 소총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국방과학연구소가 만들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그 곤총은 주인을 알아보는 총이야. 주인이 쏴야만 곤총이 나가. 적이 쏘면은 총이 안 나가.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 저 컴퓨터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모여서 한 두세 시간 생각하면은 그 답이 나와야죠. 어떻게 하죠? 여기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시계 차고 있는 사람이 그 암구와 비교해. 지금 여러분 저 손목에 차고 다니는 전자시계가 여러분 스마트폰과 연결된 거랑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으로 여기 주인을 알아보는 주인이라는 게 이제 시계를 찬 사람이 총을 쏴야만 나가는 권총이죠.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은 이런 거예요. 패턴 인식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인은 손의 크기가 얼마고 뭐 심지어는 지문이 어떻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 주인이구나. 라고 알아보고 그 주인이 쏘면 나가고 아닌 딴 사람이 쏘면 안 나가는 거예요. 옛날 영화 보면은 뭐 총 뺏으려고 격투고 막 그러는데 족벌줘도 돼. 뭐 이렇게 땅 쏘면 안 나가는 거라고 버리면 이제 집어서 땅 쏘면 총알이 나가죠. 이런 걸 만드는 게 너무 간단한 기술로 되는 거예요. 그 기술이 여러분 공부하는 컴퓨팅 기술이라는 얘기예요. 컴퓨터가 기사 다 써버려요. 작년 봄에 LA 근처에서 지진이 났을 때 제일 먼저 기사를 써서 보낸 게 컴퓨터예요. 그게 보낸 기사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 a shallow magnitude 4.7 earthquake was reported Monday. 바바바 아주 수려한 문장으로 보냈어요. 근데 지진 났을 때 가는 그 기사라는 게 뻔하지 않아요? 뭐 언제 어디서 진앙지가 어디고 뭐 진도가 얼마고 이런 식의 기사니까 패턴을 다 만들어 놨다가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기사가 쫙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야구 시합도 중계할 수 있어. 또 1회 뭐 누가 던졌는데 뭐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안타 쳐가지고 뭐 포스트 갖고 뭐 홈런 쳐서 6대4로 누가 이겼다. 이런 식의 기사 패턴 조금 복잡은 하지만 패턴을 쫙 만들어 놨다가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쫙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야구 중계하는 기사를 써서 누구한테 파는지 아세요? 엄마한테 팔아.
자기 아들이 지금 저 야구 시합 나가고 자기 그 가게에서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잘하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가 오는데 기사를 이제 같은 얘기도 좋게 쓸 수도 있고 비판적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칭찬과 비판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칭찬하는 거. 아들이 실수해도 별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기사를 써줘야지 엄마가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는 웬만한 기사는 다 컴퓨터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써놓은 거를 컴퓨터가 이제 마지막에 써주는 거죠. 기자가 이제 없어질 것 같지 않아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 모아놓고 이렇게 뭐 강의하는 거 600년 전에 하던 방법 아닙니까? 이젠 더 이상 이런 거 안 돼요. 이제 동영상 보여주고 그거고 뭐 수업 시간에 와서는 토론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꾸로 교실. 숙대가 열심히 잘하시는 걸 알고 있고 또 뭐 웬만한 좋은 강의는 다 인터넷에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거 강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시험도 봐요. 채점도 해줘요. 물론 자동 채점하죠. 뭐 수강생이 뭐 16만 명 이러니까. 그리고 증서도 해줘요. 이게 뭐야? 졸업장이냐? 졸업장은 아니죠. 졸업한 건 아니야. 수료증이죠. 학위증은 아니에요. 학위가 못 주니까. 그런데 문제는 좋은 기업들이 이거 수료한 사람을 채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글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우리 직원이 아는 것을 어디서 배웠는가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인터넷에서 배우던 아니면 뭐 저기 청파동에 있는 무슨 여자 대학에서 배웠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느냐 모르느냐는 게 중요하지. 지금 대학도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대학 교수님들 헬스 IT로 가면 훨씬 더 아주 극적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라는 여자 배우가 어느 날 갑자기 유방제거를 했어요. 암에 걸린 게 아니고 제 어머니가 암에 걸렸는데 자기가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도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후에 2년 후에 난소도 제거했어요. 이모가 난소암에 걸렸어. 이런 식으로 이제 유전자 분석을 하면은 어떤 병이 언제쯤에 어떤 확률로 걸릴 거다라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서비스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트위니서드엠미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유전자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유전자 분석이라는 게 뭐죠? 사람이 네 가지 요소의 유전자가 30억 개인가 이렇게 시퀀스로 되기 때문이다. 그것을 분석하면은 이 사람의 모든 속성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뭐 머리는 까맣고 눈은 파랗고 언제쯤에 무슨 병에 걸리고 이런 식이죠. 저기 있는 그 컨택트 렌즈는 구글이 만들었어요. 구글이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구글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눈물을 분석해가지고, 물론 뭐 시각도 조정해주지만 눈물을 분석해가지고 혈당치를 스마트폰에 기록을 해줍니다. 왓슨이라는 컴퓨터가 암 진료에 쓰입니다. 진단하는 거 다 도와주고, 그 다음에 치료법 다 가르쳐줘요. 그죠? 뭐 엄청난 양의 암에 관한 지식을 슈퍼컴퓨터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뭐 의사도 웬만하면 다 그냥 알고리즘으로 하겠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70년도에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메디컬 엑스퍼트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진료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 그 다음에 도와주는 것,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실들을 보고 있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 타임지 커버 스토리가 구글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어요. 웃기지 않아요? 왜 구글이죠? 왜 제약회사가 아니고, 왜 의료기기 회사가 아니고, 구글이 죽음을 해결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큰 답이 있습니다. IT가, 여러분 공부하시는 컴퓨팅 소프트웨어가 모든 거예요. 생명공학 자체가 이제는 IT가 돼버렸어요. 그 안에 있는 데이터의 의미 같은 거는 생명공학 하는 사람들이 알지만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 같은 거는 여러분 같이 컴퓨팅을 공부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던지는 거죠. 이제 모든 학문에 컴퓨테이션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컴퓨테이셔널 인문학, 컴퓨테이셔널 사회과학, 컴퓨테이셔널 자연과학. 컴퓨터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초중고등학교 때 컴퓨터 하나도 안 배우고 왔죠? 그러니까 엉터리지. 대학 나와도 아무것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그러니까 취직도 못하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Welcome to the deciding game in the IBM Challenge here on Jeopardy. 인간 퀴즈왕 켄 제임스와 브래드 러터가 컴퓨터 왓슨과 대결을 벌입니다. If you're ready, make your first choice. Let's take alternate meanings for $200. Four-letter word for a vantage point or a belief. Brett, what does it mean? Watson. Who is Franz Liszt? You are right. What is Ireland? Good. Who is the church lady? Yes. Watson. What is narcolepsy? You are right. And with that, 왓슨은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예, 잠시만요. 사람이 열어주세요. 언어로 대답합니다. 저 손이 다 꽉 차서. 예. Same 예. category, 1600. 예, 뭐 이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퀴즈 대회에 사람이 똑같이 나와서 경쟁에서 이겼어요. 저 두 사람이 바보가 아니고 주장원들이에요. 맥주 장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퀴즈 대회에 나가서 잘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컴퓨터가 다 이겨버렸어요. 2011년이에요. 근데 또 서양작기 제일 잘 되는 사람 불러다가 컴퓨터가 이긴 게 1997년이에요. 18년 전이에요. 그렇게 변해. 18년 전이면 여러분 그때 아마 안 태어난 학생도 있었을 것 같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인공지능이 동경대학의 시험을 봤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합격은 못했는데 성적이 계속 올라가 볼 때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정도에는 합격하겠다. 웬만한 사립대학은 뭐 다 들어가겠다. 그런 아마 일본도 뭐 동경대학이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미래가 이미 와 있어요. 근데 몰라. 많은 사람들이 몰라.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 근데 그 미래가 대부분이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졌어요. 소프트웨어가 뭔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전산학과 학생들, 뭐 컴퓨터 과학하는 사람들 대놓고 소프트웨어가 뭔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추상적으로 얘기하니까 소프트웨어가 뭔지 말씀드려 볼까요? 컴퓨터 하드웨어가 정말 단순한 기계예요. 더하기 빼기 비교만 해요.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계에다 일을 시키려면은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명령어만 가지고 일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누가 풀죠? 사람이 풀죠. 어디서? 머릿속에도 풀죠. 그걸 갖다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풀어가지고는 컴퓨터가 시킬 수가 없으니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문제 풀어요. 알고리즘, 머릿속에 풀었어요. 그거를 컴퓨터가 옮겨줘야죠. 그게 코딩이에요. 프로그래밍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소프트웨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이 소프트웨어가 뭔데? 어떤 문제를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루션이에요. 어떤 문제점, 해결책, 이걸 제공해 주는 거예요. 니드가 있을 때 그 니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의 지식과 경륜이 녹아 들어가 있는 지식 재산입니다. 상품으로서 독특한 어떤 생태계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럼 그렇게 중요하냐? 우선 소프트웨어는 점진적 개선이 가능해요. 맨 처음에 만들었는데 조금 좀 안 좋고 에러도 있고 그러면 계속 고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좋은 거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남이 커멘트 받고 또 고칠 수도 있고, 또 남이 만든 거고 내가 만든 거고 합쳐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전 인류가 만든 거에다가 내 문제를 위해서 내가 만든 거 뭔가 한두 개 얹어가지고 전 인류가 만든 그 지식을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는 카피해서 나눠줘도 돼요. 똑같아.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거는 카피해 나눌수록 성능이 떨어지지만 디지털 기술 때문에 성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소프트웨어 그거는 전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든 지식과 해결책 이런 것들의 집대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문제 있어요? 소프트웨어한테 물어보세요. 소프트웨어 해결책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소프트웨어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선 데이터 처리합니다.
뭐 봉급이 뭐 시간당 20불인데 뭐 몇 시간 일했고 세금 어떻게 깎아야 되니까 오늘 봉급 얼마 줘야 되겠구나. 이런 거 계산을 굉장히 빨리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 뭐 어떤 조건이 되면 무슨 뭐 일하고 기다렸다가 뭐 하고 이런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그 세탁기가 옛날에는 일일이 다 손으로 눌렀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쯤 돼서. 근데 인공지능 세탁기 그래가지고 그게 자동화가 됐어요. 알아서 다 제가 뭐 물 들어가고 흔들고 뭐 빨래 끝나면 물 빠지고 말리고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자동화했어요. 다 그 소프트웨어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적화도 해요. 최적화가 뭐죠? 가장 좋은 거 고르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뭐 함수 풀고 그랬어요. 미적분 풀어가지고 최적화 구했어요. 왜냐면 극점에서 뭐 좋거나 나쁘고 나오니까 극점을 찾았어요. 그게 미분 방정식이에요. 미분 적분이고 미분 방정식이에요. 요새는 어떻게 하죠?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해가지고 제일 좋은 거 고르는 거예요. 서양장기 두는 프로그램이 모든 있을 수 있는 경우 수를 다 뒤져가지고 그 중에서 고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컴퓨터가 일을 처리해요. 융통성이란 건 어디서 나오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런 게 융통성 아닙니까? 여러분 코드 그렇게 하시면 되지. 무엇? 오화. 무엇? 오화. 오화라는 거 쓰면은 다 융통성이 막 생기는 거죠. 이러한 기능들을 합쳐서 좀 고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상황 인식이 가능해. 밖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모의 실험이 가능해요. 이런 상황에서 뭐를 더하면 어떻게 되지?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상황으로 변하나? 다 해보는 거예요. 컴퓨터 상에서. 그러고 과학적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아마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설사 100%는 아니더라도 확률적으로 이게 가장 높으니까 난 이걸 택하겠다. 이런 식의 논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 창출도 그래요. 기계학습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색을 보면 어떻게 배우는가 하는 걸 흉내내서 똑같이 해요. 머신러닝. 여러분 쓰시는 그 핸드폰에 있는 그 음성 인식 알고리즘이 다 기계학습으로 훈련된 거예요. 며칠 전에 구글 회장인 그 에릭 스미츠가 와가지고 한국서 와서 강연을 했는데 그분이 한 말 중에서 앞으로 5년이 있으면은 모든 산업에서 모든 직장에서 머신러닝을 일상적으로 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머신러닝 모르고 졸업하면은 안 돼요. 그죠? 이런 소프트웨어 혁명이 어떻게 가능했나?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어젯밤에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건 아니에요. 한 70여 년 된 학문이고요. 그 컴퓨터를 만들 때는 최초에 만들 때는 뭐 강당만한 컴퓨터였는데 전기 사용이 뭐 필라델피아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를 사용해야지만 컴퓨터가 하나 돌아갔답니다. 근데 요새는 어때요? 뭐 무어의 법칙 그런 거 배웠잖아요. 계속 1년에 뭐 2배씩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손톱만해졌고 전기도 거의 안 쓰고 가격도 1센트 한 10원밖에 안 해요. 또 통신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순식간에 갖고 오니까. 그러니까 손에 있는 거랑 멀리 있는 거랑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필요할 때 갖고 오면 되니까. 문제는 그걸 가지고 뭘 할래 하는 거죠. 뭘 할래? 어떻게 할래? 그걸 결정해 주는 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 그 세 개 합쳐진 거, 뭐 디지털 기술이라고 그래도 좋고, 뭐 IT 기술이라고 그래도 좋은데, 이 기술이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생긴 이래 최고의 기술이에요. 자동차도 좋은 발명품이고, 비행기도 좋은 발명품이고, 뭐 전기도 좋은 발명품이지만, 그것들은 한 가지, 두 가지 일만 합니다. 근데 컴퓨터는 우리 생각을 자동화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을 만드는 걸 도와주는 기술이죠. 큰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회 변화가 왔다. 그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이제 혁신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고 이런 세상에 왔다라는 거를 이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이제 생기면서 제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란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은 뭐 소프트웨어 사회 그래도 되는데 왜 중심을 썼냐면은 영어로 하니까 소프트웨어 사회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했다 다시 한국말로 오니까 소프트웨어 학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중심사회라는 말을 썼는데, 이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라는 건 소프트웨어 혁명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 산업혁명 시대에 그 육체 노동을 대신해 줬잖아요, 기계가. 마찬가지로 이제는 컴퓨터가,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이 우리 정신 노동을 대신해 주는 그런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커다란 이제 사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 보다 더 큰 사회 변화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는 게 뭐냐? 소프트웨어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사회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개인, 기업, 국가 모든 거에 이제 경쟁력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우리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다.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중심사 어떤 사회인가 잠깐 볼까요? 소프트웨어가 여기저기 많이 쓰여요. 생각지도 않았던 데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덩어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IoT란 말 많이 씁니다. 인터넷 오브 띵. 연결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띵, 그 놈들이 똑똑해, 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사물지능이라고 그래요. 맞죠? 이런 거예요. 냉장고가 자동차한테, 야, 자동차야, 나 냉장고인데, 우유가 떨어졌다. 오늘 퇴근할 때 우유 좀 사와라. 이런 얘기 지네끼리 하고요. 그 다음에 길이 막히면은 앞에 자동차한테, 야, 나 뒤에 있는 자동차인데, 우리 주인이 지금 굉장히 바쁘시니까 너 조금만 비켜줄래? 그럼 내가 5,000원 줄게. 그리고 5,000원 딱 사이버만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 그런 세상이 IoT의 세상이죠. 다 소프트웨어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있는 광고가 우선 그 정적인 광고였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저 화장품 광고인데 저거 재미없잖아요. 근데 어느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야, 저게 지하철이 쫙 들어올 때 바람이 부니까 바람에 머리가 쫙 날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정도면 만들어야 돼요. 만들었어요. 얼마 들었을 것 같아요? 한 대가 한 2,000원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기 소리 센서를 하나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기관차 들어오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끄러운 소리 들어온다. 그거를 이제 알아서 그래서 연락을 해주겠죠. CPU한테. 야, 지금 시끄러운 소리 들어왔다. 그럼 CPU가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정적인 저 사진 보여주다가 머리 휘날리는 그 동영상 만들어놨던 그거 딱 틀어주는 거예요. 너무 쉽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만 있으면 구현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고등학생도 할 수 있고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워졌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다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으면은 회사가 굉장히 빨리 성장해요. 애플 보세요. 29위에다가 1등 됐고, 2등이 구글이고 3등이 마이크로소프트, IBM 이런 식의 순서로 가네요. 이거 능력 없는 회사들은 저 뒤로 밀려나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능력 없어도 이 안에 못 들어왔어요. 빅데이터, 그죠? 데이터 넘쳐나요. 디바이스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한 예를 들면 요거 재밌어요. 감기 걸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구글링 해요.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에서는 이렇게 쭉, 어떤 검색어가 많이 쓰이는가를 알면은, 이 동네 지금 감기가 창궐 하는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알아내는 정부 기관이 있어요. 누구냐? 질병관리센터. 거기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하고 그러니까 보다 한 달이 걸려요. 여기서는 즉시 하는 거야. 구글은 즉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독감지도. 이게 독감지도예요. 여러분 구글 가시면 아직도 지금도 있어요. 그죠? 이 시점에 어느 지역에 독감이 창궐하고 있다. 기분이 나쁘죠. 구글이 다 알고 있어. 우리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구글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아마 다음 대통령 누가 될지도 상당히 정확하게 구글이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SNS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거 분석해 보면 지금 누가 인기가 있구나. 누가 되겠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이런 세상이에요.
인공지능이 일상화됩니다. 뭐 음성인식 하는 거. 저는 이미 그 천지인 키보드는 거의 안 써요. 그냥 그 메시지 보낼 거 있으면 여기다 대고 음성인식으로 하면은 그냥 다 대부분 되니까. 급할 때는 이제 막 그냥 보내니까 좀 이상한 뭐 잘못되는 게 있더라고. 선생님 했더니 선생놈 이렇게 가고 그래가지고. 근데 거의 이제 일상화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뭐냐면은 번역하는 건데, 뭐 90몇 개 그 언어를 서로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합쳐지면 어떤 일이 생기죠? 나는 그냥 한국말로 하면은 저쪽에 있는 애는 중국말로 듣는 거야. 그래서 중국말로 제가 얘기하면 나한테 스마트폰이 한국말로 얘기해 주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이것을 이번에 평창 올림픽 때 여러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4개 국어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편안한, 풍요로운 세상이 될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혁신하는 도구예요. 일하는 방법을 바꾸고, 뭐 제품을 똑똑하게 하고, 소통하는 방법도 바꿔주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방법도 바꿔줘요. 바꾸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은 항상 혁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혁신을 하고 싶은 사람은 소프트웨어 능력이 없으면 못해요. 네? 아이. 네, 이게 내가 너무 길었네. 저 동대문 앞에 있는 혹시 그거 보셨어요? 저도 뭐 갔더니 저는 깜깜 이 안에 들어갔더니 앞에 싸이가 나와서 인사하고 뭐 춤추고 다 그래서 저 자식 저 나왔구나 그랬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그게 밀가루처럼 그냥 부서져 버리더라고. 싸이가 아니었어요. 홀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뭐 그 소녀시대도 강남에서 뭐 쇼 한번 한 거 여러분 혹시 가셨어요? 이제는 실제 그 배우가 나와서 그 무대에서 공연하는 건 하나면 되고 그 동시에 열 몇 개가 헌대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문화예술을 향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작은 아이디어가 큰 또 돈을 벌게 해줘요. 가장 대표적인 거, 빈방 빌려주자는 거예요. 아니, 빈방 필요한 사람하고, 방 남는 사람하고 매치메이킹 어서 저 스마트폰에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앱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실력 정도면. 만들어야 돼요. 그거 못 만들면 공부 제대로 못 한 거야. 근데 그렇게 만든 그 회사가 시가총액이 250억 불이에요. 남산에 있는 하얏트 호텔, 그거 전 세계 부동산 그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83억 불이야. 말이 됩니까? 이해가 돼요? 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근데 약간 경제학자들이 그런 걸 갖다가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 야, 돈 버는데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이구나. 그거예요. 이제는 자본이 없어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런 세상 아니에요. 아니, 이 청년 둘이 빈방 빌려주는 거 매치하는 프로그램 만드는데 무슨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이 회사는 아직 상장도 안 했어요. 상장할 필요가 없어. 상장이라는 게 남의 돈 빌려 쓰는 건데, 지가 회사가 250억이 되도록 다 지네 2명 거야, 아직도. 이런 기회가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우버도 마찬가지고. 이러니까 창업하는 거예요. 창업 그러면 소프트웨어고,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은 창업해야 돼. 여기 뭐 있는 회사들, 멋있는 회사들 익숙해졌지만 다 창업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뭐 그 네이버, 카이스트 애들 몇 명이 모여서 창업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포스코보다 크니 작으니 이런 얘기들을 할 정도예요. 중국은 더하죠. 알리바바, 영어 선생님이 10년 전에 만든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9위예요, 9위. 마윈인 가는 친구가 오면은 우리나라 대통령, 총리 다 나가서 맞아. 영국 가니까 이 사람은 영국 수상의 그 자문위원으로 모셨어요. 영어 선생님이 10년 만에. 이렇게 변했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지금 뭐 삼성 가고 싶다? 그런 생각 갖고 사는 사람들은 잘못 사는 거죠. 이게 사회적으로도 큰 가치를 만들어줍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안전한 사회, 우리 세월호 얘기 좀 할까요? 세월호가 물을, 수평수를 충분히 담지 않고 출발해서 배가 빠졌다며요. 아니, 수평수 모자라면 시동 안 걸리게 만들었으면 되는데. 아니, 총도 안 나가게 만드는데, 왜 그거 시동 안 걸리게 왜 못 만들어? 돈이 많이 들어요? 아니죠. 센서 몇 개만 붙이면 되고, 간단한 컴퓨터로 되는데. 투명한 사회 어떻게 만들까요? 가서 캠페인해? 거짓말 하지 맙시다. 그러고 맨날 캠페인해? 국회 앞에 가서? 금융실명제하니까 투명해졌죠. 모든 돈 거래 왔다 가는 거 다 기록하는 거야. 다 기록하고 있어. 처음은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냥 우리가 목표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 시스템, 컴퓨터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에 일자리 너무 많아요. 미국에 140만 개가 2020년까지 필요하대. 근데 40만 밖에 공급을 못 해요. 나머지 100만 개 어디서 데려올까? 한국서도 무척 많이 데려갑니다. 여러분 선배 중에도 아마 구글이나 실리콘밸리 간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카이스트는 굉장히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2만 명, 소프트웨어 인력을 2만 명을 국내에 데리고 있고요. 한 2만 명은 해외에 데리고 있어요. 베트남, 폴란드, 우즈베키스탄에. 삼성이, 이왕이면은 한국서 뽑아주고 싶은데 사람이 없다는 거야. 삼성에서 코딩 시험 보기로 한 거 아시죠? 이 올해 벌써 봤어요. 삼성 들어가고 싶으면 여러분 직접 코딩 해야 돼. 그 노트북 앞에 앉아서. 자동으로 채점해줘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컴퓨터 과학이 인기 상종가예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카네기 멜론 대학의 140명 정원이고 이게 지원자예요. 7,000명이 지원을 해. 전국, 그가 60대 1이에요. 컴퓨터 과학과만 들어가면은 천재라고 생각해, 동네에서. 플랜카드 써붙일 거야, 아마. 그리고 이거는 하버드 대학에서 제일 큰 교실에서 컴퓨터 개론 강의가 일어나고 있어요. 원래 이게 이제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을 하는 거니까 옛날에 보니까 마이크 셀던이라는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강좌를 거기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강좌를 이 마틴이라는 교수가 컴퓨터 개론 강좌로 다 쫓아냈어. 여기 있는 학생들이 다 전공자가 아니고요. 화학, 물리, 생물, 언어학 이런 사람들이 와서 듣는 거예요. 왜 듣죠? 이거 모르면은 세상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고 애들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 맨 마지막 날 데모데이야. 데모데이는 친구들, 친지들 다 부르고 또 투자자도 부르고 우리 이런 거 만들었는데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다. 너 이거 회사 해라 그러고 투자도 해주고 그러는 거죠. 소프트웨어는 아이디어만 갖고 다 되는 세상인데.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숙대에서도 이런 식의 데모데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온다면 교수님들이 잘못하는 거지. 새로운 일자리 무척 많이 생겨요. 음악 잘하기 위해서 이제 악기를 잘 다룰 필요가 없어요. 소프트웨어로, 미디 소프트웨어로 다 하는데, 작곡도 해요. 다 그걸로 할 수 있어. 그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상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언두가 있어, 언두. 잘못하면, 아이고, 아니다. 언두 하면 그 다음 장에 돌아가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데. 그죠? 아까 홀로그램 같은 거 나타나는 거. 이거를 갖다가 3D 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7D 예술이라고 그러더라. 7D. 그러니까 7차원 예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홀로그램 가지고 예술 만드는 거. 두바이 가면 아주 멋진 그 아트가 있다. 공연장이 있다고 그럽니다. 인터넷 가서 한번 보세요. 천문 물리학 하는 사람들 그 많은 데이터 어떻게 분석합니까? 컴퓨터가 해주는 거죠. 데이터 프로세싱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상 제품 만드는데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강도가 어떻게 변하지? 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만드는 소프트웨어로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거죠. 생명 유전공학도 아까 다 설명드렸듯이 유전자 분석 다 해가지고 제약, 약품도 만들고 그러는 거고요.
농사 짓는 것도 요새는 이제 뭐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서 물도 가장 조금 주고 그러나 최적의 양을 주는 거죠. 낭비 안 하고. 이래가지고 농사를 져요. 그러니까 요새 식물농장이란 말이에요. 도시농업이란 말도 씁니다. 이제는 식량 생산 모자랄 수가 없어요. 뭐 경제 통계학자 아까 뭐 이런 분석하고 증권 같은 거 보세요. 다 컴퓨터가 다 투자 결정하지 않습니까? 뭐 인문사회 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소셜 네트워크 분석해가지고 어떤 관계가 있구나.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런 거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마케팅 하는 사람들도 그걸 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해서 지금 이런 거 하더라고요. 어느 그 여배우가 화장품 광고를 나왔어요. 근데 그 배우가 자꾸 늙어가. 그러니까 이제 젊은 애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늙은 여자 배우가 이미지가 비슷한 젊은 여자 배우가 누구지? 이런 거를 마케팅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셜 네트워크 분석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들 하고요. 다 컴퓨터 다루는 거죠. 여기에 도전, 뭐 좋은 점만 있느냐? 뭐 일자리 많다 그러는데 도전이 있어요. 우선 프라이버시, 사이버 시큐리티 뭐 이런 거 굉장히 커다란 문제죠. 뭐 막 틴초해. 뭐 이란에는 뭐 어떤 집단에서 와서 원자력 발전소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실수해서 못 만들어. 자꾸 실수를 해. 대표적인 게 도요타 급발진 사건. 급발진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미국서. 어느 날 경찰 가족이 뭐 데리고 놀러 가는데 사고가 났어요. 분석해보니까 도요타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도요타가 벌금을 12억 불을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급발진? 그거 붙으면 나.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다 그게 사용자 부주의예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참 걱정스럽죠,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거 다 자동화 돼버리니까 일자리가 필요 없죠. 그래서 저희 연구소도 그 연구했는데 우선 처음에 일자리를 어떻게 했냐면 중산층 일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쪽 허드렛 일은 자동화 시켜봤자 뭐 얻어지는 게 별로 없으니까 자동화 안 시키고 이쪽 고상한 일은 너무 어려워서 자동화를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중산층을 이제 없어졌는데 점점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 고소득층 일도 자동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일이 없어요. 결국 허드렛 일만 남는 거야. 지금 미국서 47%의 일자리가 뭐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없어진다고 그래요. 저희 연구소가 똑같은 방법으로 한국 일자리에 대해서 해봤더니 63%의 일자리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한국은 더 이렇게 많이 없어지냐? 우리는 그동안에 혁신을 덜 해서 그렇죠. 아직도 뭐 법원에 가면은 속기사들이 있어요. 아니, 속기사가 왜 필요하죠? 스마트폰 올려놓으면 다 녹음하고 번역까지 다 해주는, 다 녹취까지 다 해주는데. 이러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준비가 안 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게 고위험 직업. 여러분들 좋아하는 무슨 사자 들어간 거 다 고위험 직업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좀 안전한 거는 고객을 직접 접하는 거. 선생님이라든가 뭐 성직자라든가 간호사 이런 거고요. 소프트웨어 쪽에 관계되는 직업들이 그나마 좀 살아남더라고요. 신문 없어질 거 다 예측하시죠? 언제쯤 없어질까? 한 자료가 있길래 봤더니 2017년이면 미국에서 종이신문이 없어진답니다. 한국은 2026년이에요. 한국 신문사들이 제대로 준비하고 있나 알아봤더니 한국일보가 2030년에 아침 신문까지만 내고 그만 내겠다. 이런 식의 자료가 있더라고요. 꿈도 야무지지. 2030년 못 가요. 저거 20년쯤이면 아마 종이신문사 다 망할 겁니다. TV 누가 보죠? 여기 답이 있잖아요. 걔만 보네. TV라는 게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가족이 동시에 같은 자리에 모여서 보는 거 아니에요? 요새 그렇게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스마트폰에서 보고 스마트 기기에서 보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방송 3사 유상이 점점 떨어져 가죠. 인터넷 언론에다 못 다는 거야. 광고가 다 인터넷으로 가는 거지 방송 3사에 광고를 안 주니까. 사람들이 안 보니까. 언론사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고 언론고시라고까지 얘기하는데 미안하지만 언론사도 끝났어요. 주식 거래.
온라인 거래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뭐 매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거래에 참여했는데 이게 요즘에 보는 매장 풍속입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사고팔고 결정해요. 지네들끼리 뭐 사고팔고 막 결정해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똑똑한 알고리즘 갖고 있으면 돈을 버는 거고 바보 같은 알고리즘 갖고 있으면 돈 다 잃는 거예요. 그런 회사 한국에도 많아요.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해야 돼. 뭐 우리 한국에서만 뭐 내가 얘한테 이겼다 아무 의미 없어요. 인도 애들한테 이겨야 되고 중국 애들한테 이겨야 되고 일본 애들한테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우리는 허드렛 일만 할 거고요. 딱 공예 일 이런 것만 할 거고 뭐 고급스러운 아주 쉽게 돈 버는 거는 아마 저 준비된 나라가 다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인재를 키워야 돼. 그리고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어떤 사회가 되죠? 양극화돼. 잘 나가는 몇 사람하고 대부분 사람이 뭐 가난한 거야. 가난하다고 밥은 못 먹냐? 그건 아니야. 생산성이 높아졌으니까 밥은 먹어요. 밥은 먹는데 할 일 없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제 논리가 틀렸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럴 때 뭐를 하나? 아마 사람들이 그냥 예술 같은, 악기 같은 거 이런 거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누구 들려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좋아서 하는 거지, 그죠? 아마 댓글들 열심히 다 할 것 같아. 요새 그래서도 이렇게 댓글 연습하는 것 같아, 여기저기서. 응? 이런 변화물들 피할 수 있는 건가요? 못 피해요.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야. 하나의 세계야. 응? 지금도 아직도 3D 스캐너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빨, 입, 몸 해가지고 그 다음에 프린터로 찍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치과 기공사 자격증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기공사 자격증 틀리는 치과 기공사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치과 기공사 학교, 4년제 대학인데 가보면은 장래가 촉망받는 직업, 고소득의 직업, 치과 기공사 이렇게 써 있는데 사기예요, 그거. 그죠? 그거 갖다가는 그냥 굶어 죽는 거지. 그 사람들이 보면 그래 놓고 집에 나와가지고는 수가 올려달라고 대면. 이런 식으로 먹고 살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규제, 투쟁. 공무원들 꼬시거나 아니면 국회의원들 꼬셔가지고 이상한 법을 만들어요. 그러고 먹고 사는 사람 또 많아요. 우버 들어오면은 굶어 죽는 사람 누구예요? 택시 운전사들. 대모하는 거죠. 그 국회의원 꼬셔가지고, 의법하는 사람 꼬셔가지고, 불법화 시켰어요. 이 편한 거를 우리 전 국민이 몇 사람의 택시 운전사의 생계를 위해서 우리가 다 불편한 걸 감수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1, 2년은 참아주겠지.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못 참아. 안 참아. 옛날에도요, 영국서 자동차가 나왔을 때, 우마차 업자들이 큰일 났잖아. 자동차 나오니까 다 생계를 잃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이 빨간 깃발법이야. 뭐냐면 자동차가 도시를 지나가려면은 앞에 빨간 깃발을 든 사람이 이렇게 흔들면서 갈 때만 자동차가 도시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놨어요. 자동차의 능력을 완전히 무력하게 하는 법이죠. 이게 실제로 있던 법이에요. 6년 동안 그러니까 작동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빨간 깃발이 여기저기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공인인증서. 아니 이거 안 쓰면은 상거래를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왜 그랬어요? 공인인증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밥그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몇 년 동안 그 불편함을 겪은 겁니다.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상식적인. 저는 사회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부분 사람이 가난하니까 그 사람들 생활은 하게 해줘야 되니까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고 아마 여러분 중에서 대부분이 저거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역동적인 시장에 들어가서 떼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상이 이제 될 겁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가? 우선 맨 처음에는 소프트웨어를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안 쓰는 나라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스마트폰에 유료 앱을 갖고 다니는 사람 있으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래도 됐습니다. 그래도 많네, 생각보다.
우리나라 그 김기사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나라 공짜네요. 일본에는 2,000원 주고 팝니다. 우리나라 저 스마트폰에 있는 거 평균적으로 36개인가 들고 다니는데 그 중에 그 유료 앱은 2.3%가 그래요. 일본은 32개가 들고 다니는데 뭐 56%인가가 18개인가가 유료 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프트웨어는 돈 안 내는 거야. 소프트웨어는 돈 내려면 좀 뭐가 좀 손해보는 느낌을 가져요. 저만 해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안 쓰면 어떤 일이 생기죠?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야. 우리나라 생산성 꽁지인 거 아세요? OECD 꽁지예요. 그냥 아량들만 쓰면은 다 그 정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나라예요. 진짜 한심한 나라예요. 아니 뭐 클라우드라도 이렇게 쓰는 거 국정원이 쓰지 말라 그래. 학교는 중요한 시설이니까 거기 보완해야 되니까 학교에서는 절대 쓰지 말아라고 공문 계속 날라와요. 생산성을 관심이 없는 나라예요. 소프트웨어 잘 만드는 사람, 아주 안전한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 뭐 이런 사람 필요하죠. 여러분 중에서 일부는 이런 식의 이제 직업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려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공부 잘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거죠. 3개월짜리 학원 다닌 사람하고 4년 대학 나온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이라 그러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란 걸 정부에서 해요. 뭐 미래부가 그래서 이제 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 정부가 1년에 20억씩 줄게. 숙대는 지원도 안 했다 그러대. 여기 보시면은 어떤 조건이냐면은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해라. 컴퓨터 공학과 제대로 해서 좋은 애들 잘 키워라.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모든 분야 전공 관계없이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갖추도록 해라. 그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산학협력증 해라. 뭐 교수님들이 그냥 지하고 싶은 거 하니까 그러지 말고 현장에서 필요한 거 좀 공부하고 연구해라. 그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뭐 교수 평가제도 이런 것도 뭐 쓸데없는 SCI 쓰고 그러지 말고 꼭 필요한 거 하도록 해라.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학생 선발할 때도 소프트웨어 잘하는 애는 특례를 좀 뽑아라. 뭐 그런 거예요. 뭐 수시로 뽑아라. 뭐 성균관대학에서는 뭐 100명을 수시로 뽑겠다고 소프트웨어 능력 있는 사람 뽑겠다고 그랬더라고요. 뭐 그리고 뭐 이 지역사회에 좀 봉사도 좀 해라. 초중고등학교 가서 강의도 좀 하고 애들하고 동아리도 하고 그렇게 해라. 그런 조건으로 20억을 줍니다. 뭐 성균관대학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서 성균관대학이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거예요. 여기 이제 숙대 제가 빌려서 한 겁니다. 숙대생들이 한 게 아니라 숙대 장소만 빌렸죠. 이게. 예? 이런 행사들 해야 돼요.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는 거 조금 배웠잖아요. 뭘까 하는 걸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야 이거 만들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이걸 갖고 해결할까 고민을 하고 같이 모여서 만드는 거예요. 뭐 설계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코딩까지 해야 되겠죠. 뭐 이런 식의 행사, 뭐 해카톤이라 그러기도 하고 스타트업 위켄드 뭐 여러 가지 그런 행사 뭐 많이들 해야 돼요. 이런 거 하면서 타 분야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교육 얘기 조금만 더 하면서 끝낼게요. 우리나라 교육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냐?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지금 교육은 100년 전이나 필요한 사람을 키우고 있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 이거는 문과 쪽 얘기인데 여기 이런 얘기가 있네요. 뭐 용잡이 학원이 있었답니다. 그 용잡이 학원에서 뭐 돈 받고 1급, 2급, 3급 이렇게 그 학생들을 배출했는데 학생이 나가면서 용은 다 배웠지. 자격증 땄어요. 용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 용은 나 본 적이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너도 용잡이 학원 차려. 그때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학들이 상당히 저런 분위기예요. 제자들이 너도 교수해 이거예요. 너도 교수해? 교수가 너무 좋은 직업이야. 그러니까 다들 교수해. 교육 혁신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내용도 바뀌어야 되고 방법도 바뀌어야죠. 아까 방법은 600년 전에 하던 방법으로 계속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자지. 공부 안 하지. 내용도 그래요. 이번에 그 초중고등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눕시다 그랬더니 4대 교수들이 뭐 안 된다는 거야. 그 결정은 자기네가 해야 되는 거래. 아니 수요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교육의 목표가 우선 비판적 사고 능력, 그 다음에 소통 능력, 협동 능력, 이거를 통해서 창의력을 키워주는 거. 이것이 교육의 목표여야 됩니다. 근데 창의력이란 거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수록 창의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얼마나 창의력 많습니까? 애들한테 그림 그려보라고 그러세요. 창의력게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서 쭉 이제 창의력을 참 잃어먹으면서 커서 이제 박사과정 마칠 때쯤 되면은 창의력 제로인 사람을 만들어 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에디슨, 아이젠하워,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학교 다니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창의력이 있기 전에 나온 사람은 성공하고 끝까지 남아 있으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다 배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맛만 보고 나가시면 돼요. 보세요. 이거 교실 현장입니다. 애들 다 자요. 여러분들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런 분위기 다 아실 거예요. 왜 그렇죠? 학교 교육이, 선생님 수업이 대학 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 학원에서 다 배웠고, 그러니까 학원 공부 잘하려니까 학교에서는 자야 되고. 제가 이 얘기 듣고 찾아가 봤어요, 고등학교를. 진짜 저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꾸자는 그룹들이 일부 교사가 생기는데, 그게 거꾸로 교실이에요. 그러니까 동영상 가지고 공부해서 이렇게, 하자는 건데, 지금 아까 4C 교육죠. 소통도 하고, 그 다음에 협동하고, 이런 식의 교육을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어떤 교육 혁신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서포트를 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이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 소프트 교육을 가르쳐야 된다. 컴퓨터 코딩을 해야 된다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랭귀지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그러고, 번역은 여러 사람이 이상하게 각각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좀 원하고 있습니다. 또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란 게 뭐냐? 제가 보니까 여러 사람들 한 걸 잘 모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컴퓨터가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문제를 체계화하고 그걸 표현하는 방법.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다. 우리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전화번호부에서 누구 사람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처음부터 다 일일이 넘어가면서 찾지 않잖아요. 가운데 딱 넘겼다가, 이거 뒤에 있구나. 그러면 앞에는 다 버리고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그런 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일상생활에도 머릿속에서 우리가 잘 활용하는 그러한 방법을 잘 가르쳐 주면은 컴퓨터 프로그램도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짜는 거죠. 여기는 저는 커피숍에서 사람이 도착했을 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 놓으면은 사방 돌아다니면서 막 그럴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더 있으면 이제 아우성 나는 거죠. 커피잔 뚜껑 덮기 전에 들고 가다가 뜨거운 거 가다 부닥치고 막 그럴 거예요. 이걸 조금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잘 배치를 잘하면 이런 식으로 싹 돌아가서 부닥치지 않고 복잡도가 떨어지도록 이렇게 배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자는 게 컴퓨테이셔널 띵킹이에요. 그런 교육을 하자는 거고요. 어떻든 간에 지난 9월 22일 날 우리나라에서 코딩 교육을, 소프트웨어 교육을 정규 과목에 넣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시간 수는 조금이죠. 17시간이고 정보 과목 종합해서 3년 동안에 34시간이 그렇습니다. 이거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재미난 일이 많은데, 가정 선생님들 되게 억세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교수님이, 그 뜨개질이 컴퓨터보다 중요하단 말이냐. 왜냐면 뜨개질은 가정에서 다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컬럼을 썼더니 그냥 교실로 쳐들어왔어요. 6명이. 근데 결과적으로 하기가 힘들었는데 어떻든 간에 조금이지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코딩 교육을 이제 시켜야 돼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자격증 따가지고 교사로 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가면 잘 가르치겠죠. 그래서 이건 하면은 논리적 사고도 배울 수 있고 또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배우고 또 생각하는 걸 표현하는 거죠. 지금까지 생각하는 거 표현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말하거나 글 쓰는 거였는데 그거보다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는 코딩이에요. 생각하는 걸 코딩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 실패하잖아요. 버그 천재 아니에요. 코딩 해보면은. 그러면 그거 갖다 스스로 고치는 거, 그런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뭐 간단한 시스템을 만들지만 그거를 계속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재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매시업이라 엮어서 남의 거도 막 묶어서 좋은 걸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협동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 그 다음에 다 만든 거 나누고 공유하고 그런 방법. 이런 방법들을 공부하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거를 하는데 이거 자체가 꼭 코딩 교육 아니고도 일반 교육에서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이 교육 혁신의 단초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토론을 할 때 대통령하고 이제 토론을 하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이거 그 수능에 집어넣지 않으면은 학교가 열심히 안 하고 학생들이 공부 안 할 텐데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뻘쩍 놀래가지고 아닙니다. 이걸 만약에 수능에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이거 암기 과목 돼요. 그죠?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이거는 해보는 거예요. 해봤더니 어떤 학생이 재밌게 느끼고 잘해요. 그럼 걔가 속으로 어떻게 느끼냐면, 야, 나는 그 소프트웨어에, 코딩에, 컴퓨터 과학에 천재인가 봐.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실은 뭐 천재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면 걔가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지가 스스로. 얘들이 그 필요에 의해서 하면 영어 공부를 해요. 이거 배우기 위해서. 인터넷에는 영어로 된 거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토사가 되더라고요. 그런 기회가, 그런 자극만 주면 돼요. 뭐 시간이 있으면 또 할 텐데, 지금 카나다에 있는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다 1월생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학년이거든요. 그래서 한 학년들 같이 아이스하키 시키면은 그때 어린 나이니까 1월생들이 등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스하키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아이스하키 천재인가 봐. 실은 지가 나이가 좀 먹어서 잘하는 건데. 그렇게 잘못 생각해가지고 얘가 계속 아이스하키 연습하는 거야. 그래도 진짜 천재가 되는 거예요. 아이스하키 선수들 대부분 1월생이에요. 교육이란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뭔가 하는 거를 학교 다니면서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음악을 잘하는지, 나는 뭐 연극을 잘하는지, 뭐 난 공부를 잘하는지, 뭐 이런 컴퓨터를 잘하는지 하는 거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언어도 굉장히 쉬워졌어요. 여러분, 뭐 지금 대학에서 배우는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 너무 쉬운 언어들이 많고 그런 거 써서 교육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장비들도 뭐 요만한 컴퓨터들 얼마나 많습니까? 손가락 PC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런 거 가격은 15,000원 정도가 풀 컴퓨터예요. 스마트폰이 컴퓨터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코딩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묶어서 연결하면 돼요. 이게 모니터가 이게 덤이에요. 프로세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키보드하고 화면만 빌려 쓰는 거예요. 이런 식의 것도 다 가능합니다. 예, 끝내려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사회가 소프트웨어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소프트웨어 친화적인 게 뭐죠? 개방, 공유, 참여 이런 거예요. 점진적 개선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사회로 가야 되고요. 뭐 교육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사회도 법제도, 인사평가제도. 인사평가제도는 열심히 하는 사람 우리나라 좋아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좋은 의견 내는 사람을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계속 그냥 일사불란. 우리나라 회사가 좋아하는 용어예요. 일사불란. 상명하복. 그런 회사는 가지 마세요. 절대 가면 그 회사는 곧 망할 거니까. 보세요. 이게 구글이 분위기인데, 이런 식의 놀이터 분위기예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서울이에요. 왜 구글은 뭐 80대 20 룰이 있어요. 80%는 회사 일하고 20%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창의력을 돋궈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의력. 그게 진짜지. 말 한마디만 잘하면 그걸로 뭐 몇 조를 버는데, 아까 빈방 빌려줍시다. 이렇게 하고, 아니 기관차 들어오면은 바람 날리는 사진 붙입시다. 그 얘기만 해주면은, 그 하는 방법은 2,000원으로 한다니까.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기술이 이미 보편화됐어요. 제가 컴퓨터 처음 배울 때만 해도 한 40년 전에는 코딩 좀 한다고 굉장히 의심했어요. 그러고 과학기술자, 폼나는 과학기술자라 그러고 다녔는데 요새는 다 초등학생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보편화됐다는 거 염두하시고 해야 되고요. 예, 한반도가 지난 150년이 어떤 상황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150년이냐?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고 막 유럽에서 그럴 때가 150년 전이에요. 그때 우리나라는 어땠죠? 우리 저 한반도는? 뭐 안동 김씨가 어떻고 뭐 이럴 때예요. 그들이 결국 나라 뺏겼죠. 그리고 해방은 뭐 남이 줘서 얻었지만 남북이 갈라져서 전쟁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래도 남쪽은 그래도 정신 차려서 지난 한 30년, 40년 열심히 해가지고 3만 불 시대, 그러니까 산업사회를 맨 나중에 들어갔죠. 지금 다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정보사회로 옮겨가는데 우리는 산업사회에 늦게 들어가서 그래도 3만 불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이제는, 흐뭇하죠. 3만 불 됐으니까. 그러고 이제, 좀 이제 안락하게 살아볼까라고 생각을 할 때가 됐는데, 보니까 아니야. 지금 계속 나라가 그냥 꼬꾸라지고 있어요. 이제는 진짜 증감승부를 하는 거예요. 중국이란 나라가 커다란 놈이 뒤에 나타났어. 그죠? 그런 애들하고 증감승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난 3만 불의 이 성취를 즐길 시간이 없어요. 몰락하는 데는 잠깐이에요. 3만 불 오르는 데는 30년, 40년 걸렸지만 이거 몰락하는 거는 1, 2년이면 그냥 바닥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큰 폭풍이 오고 있다. 그리고 진짜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돼요. 사회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고, 뭐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 생각하는 거 직장에서 사람 관리하는 것도 바뀌고 다 바뀌어야 되는데 어려운 거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중국이란 나라가 있고, 옆에는 일본이 있고, 뭐 베트남 만만치가 않더라. 베트남에 있는 삼성 직원이 8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들었는데. 베트남에만. 우리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삼성에 들어가고 싶은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취업을 사람을 안 뽑아가는데 베트남에서만 8만 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그 사람들 경쟁자예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네,